안녕하십니까. 우파닷컴 토요토크 초대 손님으로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김대호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토크는 국힘당 대선 경선 레이스 8강이 끝났는데요. 예, 8강 동안 참 말도 많고 걱정이 많아서 아슬아슬했습니다. 네네. 이제 8강을 본 소감을 좀 말씀하십시오. 사실 1, 2, 3위 안에는 누가 될지에 대해서 별로 예. 의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이 예. 들어갈 거다. 남은 이제 한 자리 4위가 예.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희룡이 들어간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저는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도 있긴 있습니다. 뭐 서로 이제 빵동기라 불러요. 서로 1983년 5월 13일 날 같이 감방에 관악 캠퍼스에서 데모하다 잡혀가지고 관악서의 앞뒤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운방대 나와가지고 그날 제 자취방에서 이제 그냥 술을 진탕에 먹었는데, 어쨌든 그 일로 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는 유기정학을 받았습니다. 유기정학은 6개월이에요. 저는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1년입니다. 이게 뭐 그러저런 인연도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요. 전체적인 전략상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선은 4위에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이 최재형, 차차선이 이제 하태경이고. 근데 최악은 누구냐? 최악은 황교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떨어진 것은 엄청 기뻤고요. 원희룡이 올라간 것이 넌 기뻤고요. 그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8강에서 원희룡이 4강에 진입한 거는 이 국민의힘이 8강전 전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 정말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를 8강, 4강에서 살려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 그게 이제 본다면. 거기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 8명 중에 다 중요한 분들이죠. 뭐 황교안까지도, 황교안 후보까지도. 근데 이번에 저는 평소에 하태경 후보에 대해서 좀 별로 편치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를 보면서 하태경 후보도 상당히 이미지가 좀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물론 최재형 후보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우리 우파의 이념적으로 보나 정말 흠이 없고 모범적인 모범생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선과는 이제 정치와는 좀 관계가 좀 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거는 뭐 최재형 후보는 좀 그게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의 사실 대체 후보다 이런 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독보적으로 서버리니까 최재형 후보의 쓰임새는 사실상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보여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되어서 그동안 8강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많은 실망감을 주었거든요, 토론회를. 그런데 이제 4강에서부터는 좀 품격 있는 그런 좀 토론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보면은요,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이 날카로웠고요.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이 특히 혼줄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도 사실은 날카로운 어떤 하태경의 어떤 공격에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태경이 이번 평가를 좀 높이 하는 거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그 정치 초년병 아닙니까? 네네. 초년병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뭐 재치문답식으로 이걸 해가지고 당혹스럽게 만든다거나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저렇게 할까? 좀 더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하태경 후보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 하태경 후보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점쟁이 그 미신 네네.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택도 없는 얘기를 막 물었어요. 그 굉장히 짜증 났었습니다. 아마 유승민 후보는 그게 아마 두고두고 굉장한 아마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홍준표 후보는 느닷없이 작게 501호를 묻는, 자기만 혼자 하나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쪽에 사실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을 너무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네.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정책으로가 아니라 그냥 망신주기를 어떻게 해볼까. 네, 그래서 네. 망신주기 방식이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 네. 중학생 무슨 퀴즈 문답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나갔거든요. 아마 1, 2, 3, 4회 총 6번에 걸쳐서 네. 8인 토론을 했잖아요. 또 그 그렇죠. 전에 이제 12인 토론도 몇 번 했는데, 그 8인 토론하는 과정 초기는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오만한 어떤 자세로 네. 윤석열만 어떻게 보면은 깨려고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토론에 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초등학생, 중학생 퀴즈 문답식으로 이제 그 갔던 것 네.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윤석열이 뭐 크게 방어를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크게 어버버하고 막 헛소리 네. 했으면은 네. 이제 공격 목표가 달성됐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하태경 후보가 오히려 이제 이 홍준표를 갖다가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갖다 했고, 그게 돼 가지고 홍준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얻었거든요. 6차 토론 중에서 한 4차, 5차, 6차로 오면서 이제 그런 오만한 자세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무슨 학문침 미신 프레임으로 이제 이렇게 걸라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홍준표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승민은 아주 뒷맛이 아주 씁쓸한 어떤 후보로 이제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최대의 어떤 이번에는 실점자 있잖아요. 그다음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워낙 기대 수준을 낮춰놨거든요. 저 사람 토론만 몇 번만 하면은 그냥 완전히 작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대 수준을 딱 낮췄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잘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이번에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새로운 비전을 갖다 제시했냐,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이슈를 갖다가 날카로운 이슈를 제기했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특별한 어떤 험결을 갖다가 보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반면에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4강에서는 정책적인 국가 비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는 우리 소장님은 정책 전문가이시니까 대통령 후보가 만물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소양과 도덕성 자질만 가지면 어떻게 경영하느냐잖아요. 국가 경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저는 외교 관계라든가 대북 문제, 이런 통일 문제, 큰 국가적 큰 그 이슈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4강에서는 좀 다른 면을 좀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 스스로 잘 모른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했고 사법고시를 했고 정말 대한민국 누구보다 엘리트인데 저는 뭐 전혀 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베테랑들에 비해 가지고 워낙 경력이 짧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흔적들이 뚜렷하거든요. 그렇죠. 이분 출마 선언 전에도 그 정성국 씨를 비롯해 가지고 막 전문가를 갖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왔더라는 거야. 책도 읽어봤고 논문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도 보고 메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가 진지하고 이렇게 이 겸손하더라. 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은 저런 자세로 쭉 일관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제시한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남지만은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일종의 그래도 참 교과서 공부를 철저히 했습니다. 당신 제 1번의 정책이 뭐냐니까 일자리라 그랬거든요. 일자리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남는 거는 그것이 그 교과서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소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게 없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정통적인 어떤 그 해법, 정통적인 정책이라는 얘기거든요. 외교안보 쪽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이 4인 토론으로 가도요. 아마 정책적으로 아마 일단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리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철저히 공부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홍준표나 유승민이 그 윤석열보다도 그러면 한 차원 높은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뭐를 연구를 했냐?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8강전에 토론을 하면서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가 그야말로 품위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원희룡 후보가 사실 못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들어간 게 결국은 이번 8강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신뢰를 주고 어쩌면 원희룡 후보가 잘 되어가지고 대권 후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무현이죠. 2002년에 노무현이 되는 건데요. 오히려 원희룡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더 이게 정말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더 쉽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희룡 후보 얘기를 쫙쫙 하기 전에 그냥 홍준표, 유승민을 잠깐 얘기를 하면요. 홍준표, 유승민은요. 윤석열을 너무 의식을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 가치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로지 그 윤석열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 아주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둘이서. 자, 원희룡은 어떤 거냐면은 원희룡이 사실은 제일 이렇게 미움을 덜 받는 후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험결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분은 뭐냐면은 지자체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담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게 아주 오랜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자체장적 편향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장의 어떤 장점은 아주 치밀함과 구체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약점은 뭐냐면은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어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빛나는 정치적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 담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원희룡 후보는 험결이 가장 적은 후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에 관한 한 그냥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그렇죠. 학력고 수석 전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좀 새로운 나라를 갖다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987 체제를 갖다가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담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전략 이거를 갖다가 보완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는 2002년에 제2의 어떤 그 노무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인 남원정, 그 뭐 오세훈도 거기에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개혁 세력으로 상징되던 사람들이 남원정 중에 이제 원만 지금 원희룡 후보만 남아 있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 얘기인데
사실 황교안이 원래 그 4.15 부정선거 얘기를 네. 안 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 밤에 네. 사퇴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6.28 올해 6월 28일 재검표 전까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네. 자기가 썼던 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요. 4.15 네. 총선에 대한 이 당의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답들이 있거든요. 네. 부정선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음. 정략적으로 네. 저 부정선거 세력이 굉장히 어떤 강하고 뜨겁고 하니까 네. 저 위에 올라타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분들이 좋아하는 립 서비스를 갖다가 해준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선 토론판을 갖다 사실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네. 이분이 그 부정선거 툭 하면은 그냥 부정선거 얘기를 네. 갖다가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사실은 그건 네. 정말로 그거는 네. 이거는 정치 도의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짓거리를 갖다 해서 부정선거 세력들의 환호를 갖다 엄청나게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4강으로 사실 8강을 갖다 진출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4강으로 밀고 들어올라 그랬는데 이분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네. 저분들은 결국 그러면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 공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거 전략 문제라든지 새로운 담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 문제라든지 보수 혁신 문제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덮여버려요. 성찰 반성이고 혁신 의지도 없는 완전히 어떤 낡은 구태 세력 이제 이게 그런 이미지를 갖다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이 떨어진 게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또 많다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입장을 대변해서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황교안 후보가요. 예컨대 사전선거 제도를 갖다가 고쳐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어떤 투개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이러저러한 어떤 부실이라든지 혹시 부정이 들어갈 소지를 차단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괜찮았죠.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전자개표를 한 것처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기초적인 어떤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삐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을 갖고 계신 국민들 모두 다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말한다고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고 의혹을 갖고 있는 정도 그리고 그런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게요. 황교안을 갖다가 저렇게 8강까지라도 밀어 올리고 4강 문턱에서 좌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이 국힘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의 어떤 그냥 외면 내지 회피로 일관했거든요. 예컨대 말입니다. 그 PDA로 이제 그 수령해 보니까 시시 깨시 뭐 이상한 성씨들이 있다. 그런 거는요. PDA 갖고 와가지고 우체부들이 쓰는 PDA 갖고 와가지고요. 직접 시연해 주면은요. 간단하게 해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에 붙었던 이상한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그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그거 와가지고 그냥 시험만 해주면은 간단히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 있는 당 차원에서 말입니다. 하나도 해명 안 했지. 그 다음에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 재검표 좀 똑바로 해, 제대로 해.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해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엄청난 어떤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내부에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 보니까 대법원이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뭔가 새롭게 검증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굴 음향 효과처럼 말입니다. 끼리끼리 옳소 맞소 부정선거 확실해.
뭐 숨기는 자가 범인이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엄청 예. 커졌어요, 의혹도. 그런데 그 의혹이 그렇게 되기 전에 야당이 네네. 거기에 대한 대법원에서 원래 선거재판은 모든 선거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어필도 하질 않았고 또 중앙선관위가 의심을 받을 짓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네. 그 그렇습니다. 의혹이 커졌고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되었던 간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의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이 아프고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그 분출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을 합해서 부정선거를 문제 제기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 에너지를 그렇게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네. 국힘당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요구해야 돼요. 예, 사전선거제도.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틀씩이나 줍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비바람 찬이슬 갖다가 맞으면서 그 다음에 뭐 뜨거운 어떤 이 무더위 강추위 무릅쓰고 검은 옷 입고 시위했던 분들의 의구심을 다 해소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시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무조건 야당에서 특히 이제 야당이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유권자들이 그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나섰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가 한 일이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당의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요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딱 깊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건설적인 에너지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적 에너지들을 갖다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해서 운용을 했으면 되는데 완전히 일제 대중 추수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신 거야. 지금 보면 무슨 준비가 있었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자기의식이 본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번 그 경선 레이스에 들어오면서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개편지 수개편지도 검증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그냥 그 대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황교안도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타격을 받았고 부정선거 세력도 사실은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가장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또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원래 이분이 감사원장을 했잖아요. 그냥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사법이 얼마나 크게 문제가 돼 있습니까? 재판 거래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 재판제도, 법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있잖아요. 예컨대 배심원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법관을 갖다가 양성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 법관 자체를 갖다가 외적으로 그 견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해.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은 원래 정부가 공공기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만한 어떤 예산, 그 다음에 어떤 과도하게 높은 임금과 연금들, 그 다음에 어떤 쓸데없는 어떤 공공기관 신의 직장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부와 공공기관 이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날카로운 어떤 진단과 대안들을 갖다 내놨으면요. 황교안이 최재형이 이렇게까지 4강에도 못 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그 토론 환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8명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13명이 하다 뭐 8명이 되지 않았어요. 8명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 토론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너무 좀 관대하게 봐주는 거고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처음에 12명 때부터 해서 이제 자기 핵심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했거든요, 다. 그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문부터 해가지고 쭉 토론을 거치면서 네. 거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문하고요 뒤에 쭉 흘러오는 것도 보다 보면은 근데 상속세 폐지 얘기 이런 걸 갖다가 막 그냥 내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 아니 저는 그 뭐 다 할 만한 얘기인데 원래 이분한테 어울리는 얘기는요 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요건데 이분이 노동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이 규제개혁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갖다 잠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속세 폐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갖다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조언이 너무나 많았던 것. 이게 요번에 이 토론 막판에 가서 정말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이거 엄청난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돈 수조 원의 부정부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이번에 그렇습니다. 김만배, 권순일로 이어지는 이재명 무죄 그 파기환송 사건. 이거는 수사해야 될 거든. 이런 문제를 강하게 좀 어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자기가 트로트 가수인데 트로트를 부른 게 아니고 뭡니까 그 팝송입니까 뭡니까 힙합이나 뭐 그런 거 레게인가 그런 거를 갖다가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8강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4강이 됐잖아요. 4강에서는 본격적인 정말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 4강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홍준표하고 유승민은요. 나름대로 자기 완결적 체계들이 쫙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랫동안 고민들을 갖다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잘 받지 않거나 잘 못 받는 사람들 같아요. 딱 자기 틀이 딱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윤석열은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굉장히 어떤 특히 윤석열은 나름대로 좀 겸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자, 원희룡 후보는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섭입니다. 예컨대 이명박 같은 경우는 기업가로서의 어떤 비전, 이 기업가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예컨대 4대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기업가가 이제 큰 어떤 권한과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딱 쥐었을 때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4대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원희룡도 이제 그런 편향이 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새로운 거를 제시할 사람은 윤석열하고 원희룡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홍과 유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뭐냐면은 나타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사법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부정부패 문제, 그 다음에 신의 직장이 돼 있는 문제,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지방 소멸 현상.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우리 연금 문제, 그 다음에 방만한 예산 문제, 5만 가지들이 있는데, 원래 이 정상에 대해 가지고도 분노해야 되지만, 정상의 원인에 대한에서 더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1987년에 만들어진 어떤 국가의 틀이 있잖아요. 이웃공화국의 틀이 이제 그만큼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새롭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원 문제를 어떻게 하고 검찰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 정부와 공공기관과 공무원 문제, 임금 연금 문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나 지방의 어떤 이 균형 발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좀 더 깊이 있는 진단. 그다음에 어떤 담대한 어떤 대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할 사람은 원희룡하고 윤석열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분발을 해가지고 이 담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들,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갖다 내놓으면은 그러면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 토론판이 굉장히 어떤 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정도면은 국가를 갖다가 맡길 만하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도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경선 레이스 4강전이 국민의힘만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중도층을 안고 기반으로 한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좀 뛰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관전 포인트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과 원희룡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는 이미 1등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희룡 후보가 정말 남원정 시대에 그 정말 앞서가던 사람이거든요. 개혁 세력이고 그동안 제주지사로 잠깐 가 있으면서 좀 원희룡 후보가 지방화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맞습니다. 털고 지방화를 털고 좀 이 심길전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 좌웅을 다뤄 가지고 원희룡, 윤석열 중에 저는 되면 더 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정말 그 붐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철수까지를 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희룡 후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저는 큽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 우리 소장님은 원희룡 후보하고 대학도 동문이시기도 하고 감방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원희룡 후보하고 악수 한 번 한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요번에 원희룡 후보를 그동안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봐왔는데 요번에 그 토론회를 보면서 야,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이 치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 야권의 통합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더 확실하겠죠. 확실하게 되고 야, 이거 또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이 모두를 다 원희룡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누가 되든 그쪽으로 뭐 되는 쪽을 우리는 다 박수치고 지원할 거지만 원희룡 후보에 더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이번에 말입니다. 사실은 인성과 덕성의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인성과 덕성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팀 플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의 어떤 세계로 가는 거고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스로 인성과 덕성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어떤 좋은 팀을 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팀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집니다. 아니, 뭐 대통령님, 예컨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컨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승, 홍준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나가 이 새끼야 하면서 내 쫓아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홍준표는요,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미 이미 말도 안 되는 그 긴급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토식 핵공유라든지 뭐 이러저런 몇 개의 어떤 구멍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메꿔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내부에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인성과 덕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좋은 어떤 국가 경영 팀을 못 짤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팀을 짤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지금 원희룡인데 문제는 윤석열은요 부자 몸조심 모드가 뚜렷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가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보니까요 과감하게 새로운 거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희룡이 인파이터가 돼야 돼요. 원희룡이 과감하게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그냥 막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4강에서는 그렇게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저는 제가 예측하건대는 지금 그 유승민, 홍준표에 대한 기대는 어느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확장성이라든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8강까지 봐서는 원희룡과 윤석열, 밖에는 안철수 이런 정도가 아마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내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겠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안철수하고 네. 김동연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분들 김동연도 있군요. 이분들은 뭐 김동연은 원래 이제 약간의 좀 오락가락 했을 텐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안에 자정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하고 아무짝에 상관없는 거대한 어떤 이권 그 집단이고, 윤석열 말대로 저거 약탈 그렇습니다. 집단이고요. 이권 카르텔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연은 이제 아마 보수 우파 중도 쪽으로 아마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연하고 안철수는 그야말로 그냥 아주 확실한 정권 교체죠, 이게. 먼저 이제 김동연과 밖에서 안철수 단일화를 하는 그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국민의힘 4강전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원희룡을 좀 뜨고 가치를 찾고, 원희룡이가 가치를 찾아야 돼요. 본래 그 지방화되어 있는 제주지사가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그 개혁 이미지, 개혁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정권 교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저는 말 그대로 새로운 7공화국을 위한 대연합이거든요. 7공화국을 위한 대연합. 그 중심에는 국힘당이 되는 그리고 건데. 그 중심엔 소장님이 7공화국에 대한 설계도는 있죠. 설계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좀 거기에 좀 도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요, 7공화국을 위한 대연합, 정치 대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럼 김동연, 안철수, 그다음에 국힘당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국민혁명당 뭐 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이 같이 이제 대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압도적 정권 교체, 60% 이상 득표를 갖다가 얻는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저 민주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이권 카르텔 세력들하고 시대착오적 세력들하고 온건 세력들이 다 이제 분화될 거고요. 그리 되면 다시 한번 완전히 이쪽은 주변화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합 집산이 아마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도 소장님도 좀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가십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